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중간까지 했는데 오늘 마무리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자,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크게 5가지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첫 번째, 자, 우리 흔히 인테이크라고 얘기하는 접수 과정. 그쵸? 접수. 자, 그 다음에 사정. 자, 사정을 했으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자, 계획을 했으니 이 계획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말로,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개입.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류. 및 평가. 자,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 시스템이에요. 그쵸? 자, 종류. 종류를 종결이라고 또 얘기하죠. 종결이라고 합시다. 종결 및 평가. 자, 접수. 지난 시간에 했죠. 접수. 자, 접수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는 인테이크 상담. 인테이크라고 얘기하고, 자, 욕구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즉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를 하거나, 자, 의뢰를 할 것을 우리가 본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접수를 하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뢰를 이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요 과정에서 뭐가 형성됐냐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에서는 라포가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라포. 자, 여러분, 라포라고 하는 것은, 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에 발생하는 어떤 긍정적인 친화 관계를 우리가 라포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접수를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찾아왔다 하더라도 클라이언트가 다 동기가 확실하게 딱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동기화도 이 접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동기화. 자, 그리고 저항감과 그 다음에 양가 감정. 저항감과 양가 감정을 해소하는 단계가, 자, 제가 접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접수 다음에, 자, 우리가 사정이라는 걸 합니다. 어세스먼트. 사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2가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접수라는 것 통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해당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때.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필기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자, 요 자료 수집. 자, 자료 수집. 자, 자료 수집과 사정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료 수집과 사정은, 동시적이며
자, 순환적인 과정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즉, 자료 수집을 하면서 사정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자료 수집하고 또 사정하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 수집과 사정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그랬어요. 설문조사 하면서 판단도 같이 내리는 사정, 여러분,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걸 사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판단도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수집은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져야 돼? 주관성을 가져야 돼? 객관성이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주관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객관성과 주관성이 고루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정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정은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사정을 하는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죠? 사정 도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 가계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딸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 딸은 또 시집을 가서 스라에 딸을 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또 누군가와 결혼을 해서 딸 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구랑 결혼했느냐? 자, 또 자, 이런 식으로 막 그리는 것을 우리가 가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주인공은 누굴까? 자, 요 사람들이야. 요 사람들의 윗대. 여기를 우리가 1세대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2세대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우리가 3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계도는 2에서 3세대. 보통은 3세대입니다. 자, 2에서 3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뭐를 알아내느냐? 자, 특히 중요한 정보는 결혼, 그렇죠? 그 다음에 출산, 이혼, 그 다음에 출가, 그리고 그냥 막 가출,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각각이 갖는 각각의 요소들이 직업은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은 어떤지, 종교는 어떤지, 이런 것들 이제 각각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정폭력 여부, 자, 그 다음에 약물남용,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족 내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가계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계도. 자, 가계도. 자, 그래서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계도라고 하는 것은 왜 하냐? 자,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정 도구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도구다. 그리고 이 가계도는 클라이언트가 혼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복지사가 혼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작성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이분이 병력을 해볼까? 당뇨가 있어. 그래서 이분도 근데 당뇨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도 당뇨를 조심해야 되겠지. 예, 이렇게 이제 병력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연대기적 문제 접근. 자, 이분이 도박 중독이었어. 맨날 도박만 해. 그걸 보고 자란 이 친구도 맨날 도박만 해. 이 친구가 자식은 아닌데 또 아빠가 도박하는 걸 맨날 본 애들도 도박을 조심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연대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1세대가 갖는 특징, 2세대가 갖는 특징, 3세대가 갖는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어서 접근하는 것을 연대기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저는 지금 안 했어요. 저는 지금 안 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책 볼까요? 우리 책에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에 보면 가계도가 대략 그려져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그 생태도의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그 표시 있죠? 그러니까 보통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관계의 유형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것도. 관계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둘의 관계가 뭐 일반적이라면 그냥 이렇게 선을 긋고, 그렇지 않고 뭐 자, 서운하다. 그러면 이렇게 뭐 표시하고, 그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아주 밀접하다. 그러면 뭐 선 두 개 그어도 되고, 갈등이다. 그러면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도 되고, 얘네들이 좀 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끊겼다. 이렇게도 많이 표시해요. 그러면 뭐 헤어졌다, 끊겼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또 방향을 이제 에너지의 방향까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좋은데 이게 다 아빠가 아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갖는 생각이다. 에너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화살표로도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관계의 유형까지도 분석이 가능한 게 가계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울게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누차 강조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자다가도 외우고 계셔요. 순서, 기본적인 순서는 알아야 돼. 사회복지 실천의 순서. 자, 외워볼게요. 시작, 접수, 그 다음에 사정, 계획, 개입, 종결 및 평가. 다시 한번 시작, 접수, 사정, 계획, 개입, 종결 및 평가.
자, 지금 우리는 사정하고 있고, 두 번째 사정도구로는 생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계도는, 자,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접근하는 사정도구이고, 생태도는 가장 큰 차이는 가족 밖에도 살펴보는 겁니다. 가족 밖에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들이 지금 어떤 사회적 시스템 안에 있느냐 요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클라이언트를 가운데다 두고 자, 이 클라이언트의 직장 관계, 그 다음에 취미, 자,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제일 중요한 건 가족 관계. 가족이 가계도는 가족을 연대기적으로 보는 거고, 생태도에서는 가족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쵸?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직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사람이 어떤 취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친구 관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친구를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친척,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친척, 아니면 이웃들의 평가는 어떤지 등등. 이렇게 한 클라이언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밖의 이제 의미 있는 체계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태도라고 얘기한다. 그럼 생태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미 있는 체계,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저는 그냥 지금 직선이라고 표시했지만, 자, 여기 이제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자, 갈등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6페이지에 그런 선을 가지고,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클라이언트 안에, 지금 저는 클라이언트 개인을 가운데다 둔 거고, 클라이언트 자체가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하나의 이렇게 가족을 넣고, 이 가족들의 취미, 이 가족들의 직장,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126페이지에 있는, 생태도는 가족이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란 집단 자체를 하나의 클라이언트로 보고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뭐를 근거로 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통합적인 접근법에서 배웠던 환경 속의 인간, 어떤 환경 속에서 클라이언트들을 인식을 하기 위한 것이 생태도입니다. 아,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 있었길래 도박 중독까지 갔을까? 봤더니 이 사람의 직장에서, 이 사람의 직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데, 직장에 이미 회사 끝나면 고스톱을 치러 가는 문화가 있었다. 아니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어떤 가족력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사는 데가 뭐 정선이더라. 그래서 뭐 차 타고 한 10분만 가면 카지노가 있더라. 뭐 등등. 어떻게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 사람 주변의 환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정도구가 생태도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 또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보는 거예요. 상호작용. 자, 무조건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여러분 도박 문제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또 직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출근은 제대로는 하는지, 가족들에게 도박 문제로 있어서 경제적 피해는 주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뭐 일가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그런 건 아닌지, 예. 교회 친구들한테 돈을 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이런 상호작용을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정도구는 이 두 가지입니다. 가계도와 생태도. 가계도와 생태도고, 그 다음에 약간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 것들 한번 볼게요. 개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세 번째로 우리 책에 나오는 게 가족 조각이라는 건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가족 조각이라는 건 아예 배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관계망 격자로 볼게요. 사회 자, 먼저 동료부터 여러분 챙겨 보겠습니다. 자, 사회관계망 격자라고 하고, 격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드라고 하죠. 그리드. 사회관계망 그리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관계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지지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지지망. 그러면 사회 지지망 격자,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회 관계망 격자, 사회 지지망 격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쭉 쓰는 거예요. 쭉 쓰는 거예요. 자, 사회적 지지체계. 이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이 지지체계를 사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를 얘기하는 거고요. 도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 사회관계망 격자를 통해서 자, 해당 클라이언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은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지, 예.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도박 중독에 걸린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그러고 싶어. 그런데 직장만 가면 맨날 구석을 치고 있어. 그럼 직장을 바꿔야 되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그런 지지체계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관계망 혹은 사회지지망 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생활력 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력 도표. 자, 생활력 도표. 자, 생활력 도표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사건. 자, 중요한 사건 위주로 연대기적으로 접근합니다. 연대기적 접근. 연대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적는 걸 연대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기적 작성.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중요한 사건은 과연 뭐냐? 자, 이 중요한 사건은 자, 문제와의 관련성이 높은,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도박 중독자 A씨가 있었는데, 이 A씨가 처음으로 도박을 했던 날, 그리고 이 A씨가 도박을 하기 전에 항상 처해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 이혼을 해서, 그 전에는 친구들이랑 고스톱 정도 치는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이혼하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고, 그러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도박 중독에 이르는 데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죠. 이혼.
다음에 처음 도박을 했던 날, 그 다음에 처음 뭐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문제가 되는 도박을 하는 것. 아니면 또 도박이 하기가 너무 그래서 도박을 끊으려고 노력했던 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뭐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활력 도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활력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알게 되냐면,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 변화 혹은 발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활력 도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 흡연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 흡연? 자, 흡연을 한 30년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처음 흡연을 어떤 상황에서 했고 왜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할까? 30년 동안 흡연한 사람인데? 그렇진 않겠지. 근데 어떤 청소년이 흡연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그러면 그 청소년은 어떤 상황에서 흡연을 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너도 한 대 피워봐 해서 그때 흡연을 했다. 그러면 그 친구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력 도표를 했을 때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적용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길면 길수록 그 중요한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야. 문제와 관련된. 근데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중요 사건이 갖는 의미가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아까 내가 도박 중독 얘기하면서 이혼 얘기했는데, 이혼한 지 한 30년 됐어. 그러면 근데 그 30년 동안 꾸준히 도박을 해왔어, 이 사람이. 근데 그 이혼이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에 끼치는 영향이 그게 크진 않겠지. 근데 막 도박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면, 자, 요 세 번째, 네 번째보다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험 문제는 크게 가계도, 생태도, 소시오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물론 출제 빈도는 가계도와 생태도가 월등히 높고 그 다음에 소시오그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시오그램은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주된 사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시오그램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128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128페이지. 자, 2번, 3번, 4번, 5번이 모여있는 집단이 있어요. 자, 이 집단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 2번, 3번, 4번, 5번이 끼리끼리 잘 모이고, 그 다음에 6, 8, 9, 10, 11이 끼리끼리 모이고, 자, 10이 이렇게 끼리끼리 12서부터 16까지 끼리끼리 모이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런 A 집단과 B 집단과 C 집단을 이어주는 연결 역할을 누가 해요? 1번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은 어느 집단에도 들어가고 있지 못하죠.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저는 그런 경우가 어렸을 때 많았던 것 같아. 내가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이렇게 친한 애들 한 3, 4명 있어. 근데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2학년 우리 반에 친해진 애들이 있어. 근데 걔네들이 3, 4명 정도가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나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친구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 만약 3, 4명의 친구가 있으면
나는 얘를 좋아하는데 얘는 얘랑 더 친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살표의 방향이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일방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반이긴 한데 왠지 좀 소외되는 친구가 있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소시오그램입니다. 소시오그램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친구가 300명이야.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친구가 400명이야. 그럼 300명과 400명을 이어줘. 뭐 그리고 이 300명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이런 거를 보려면 머리가 터지겠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소시오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규모 집단에 적합한 도구입니다. 소규모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다. 그래서 또 관계의 성격과 방향까지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누가 연결하고 있는지, 또 하위 집단은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시오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첫 번째가 접수, 두 번째가 사정, 세 번째가 계획, 네 번째가 계획, 다섯 번째가 종결 및 평가.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정하고 있는 거고, 사정에서 사용되는 도구 5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5가지 어떻게 돼요? 첫 번째가 가계도, 두 번째가 생태도, 세 번째로 배웠던 게 사회관계망 또는 사회지지망 격자 또는 그리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생활력 도표, 다섯 번째가 소시오그램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책 보도록 할게요. 책. 자, 아마 제가 밑줄은 다 걷을 건데 여러분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125페이지 사정 단계에 근데 우리 책 우리 기본서에서는 이 5가지 과정 중에서 여러분 우리 기본서 이 5가지 과정 중에서 두 번째인 사정, 네 번째인 개입, 다섯 번째인 종결 및 평가 요 3개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 책은 우리 책은 요 3개에서 서술되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접수라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었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필기로 여러분이 대치를 하시고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 일단 우리가 꼭 밑줄이 쳐져 있어야 되는 것은 2번에 2번 정보 자료 수집에서 첫 번째 줄 자료 수집과 사정은 동시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이다 라는 거 아까 필기도 해드렸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정 도구로 바로 볼게요. 첫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2, 3세대 보통 2세대가 많어 3세대가 많어. 여러분 2세대에서는 연대기적인 특징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세대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보통 3세대라고 써주시거나 아니면 3세대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보통은 3세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긋습니다. 문제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작성한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그리고 3번도 됐고요. 4번 밑줄 긋겠습니다. 가족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가계도라고 하는 거고, 자, 가계도가 가족 내에 머무르고 있다면 생태도는 가족 밖으로의 정보까지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됐어요? 두 번째 줄 후단에 상호작용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의 두 번째 줄 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그리고 이들 체계 간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까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고, 그림에서 오른쪽 그 네모표 있죠? 네모 박스. 보통 관계, 소원한 관계, 밀접한 관계, 갈등 관계, 에너지 흐름과 방향, 여기는 별표 쳐주세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 사용되는 거예요. 가계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고, 생태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시오그램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요 세 가지가 그림의 형태고요. 네, 가족 조각은 됐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로 와서 사회적 관계망 격자에는 첫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사회적 지지체계를 사정하는 데 사용한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예에서 보듯이 이거는 어떤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생활 영역에서는 뭐가 있고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정말 살면서 주로 어떤 고민을 할 때 주로 내가 연락해서 상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적는 거예요. 난 아버지랑 주로 상의한다. 난 어머니랑 주로 상의한다. 난 친구랑 주로 상의한다.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력 도표. 자, 첫 번째 줄 중요한 사건과 밑줄 그으세요. 중요한 사건과 시기를 중심으로 연대기조로 작성된다. 문제의 발전 과정을 사정하는 데 사용된다. 자, 2번도 중요하죠. 현재 제시된 문제를 특정 시기의 사건과 연관시켜 이해할수록 돕는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와 연결되는 사건을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시오그램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밑줄 그으세요.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집단 사정도구로서 집단의 동그라미 치고 소규모라고 써있어요. 소규모. 자, 그 정도만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은 계획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고요. 5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두 번째 사정까지 한 거고 세 번째 계획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